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뒷배경까지 살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몸이 움츠러드는 그런 기온인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신규 환자가 7만 4천여 명. 수요일 기준으로 석 달 만에 최고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모레 중대본 회의에서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의 조정 방향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오는 15일에는 공개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거친 뒤에 이번 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유행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 뉴스인 해주세요. 요즘 해외여행 참 많이 가시죠.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현지 장면들도 많이 노출되는데 네. 특히 해외여행 갔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왜 우리만 이렇게 마스크 쓰지? 라고 하는 말씀 참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그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중국, 우리나라, 일본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아직까지 의무한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어서 그렇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 그것도 좀 정대껏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라 이런 정서적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나선 것이 논쟁에 불을 지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부는 겨울이 지나돼야 봄쯤이 돼야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니까 조금 물러선 것 같습니다. 착용 해제 시점을 당초 이제 내년 3월쯤이라는 입장에서 빠르면은 내년 1월 여기서 1월이라는 건 1월 1일은 아닌 것 같고요. 1월 말쯤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제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기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말쯤 관련 지표들이 이제 요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다. 처음에는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었는데 지표들이 진전되면은 조금 더 일찍 해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23일쯤에 그 지표들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정부도 상당히 그 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부는 이렇게 아직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기상조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패턴을 좀 살펴보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때 보통은 마스크를 빼고 다 활동을 하다가 나갈 때 계산할 때 또 마스크 잠깐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학적인 데이터로 말을 해야지 막연한 추측, 막연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참 결정론 하는 분들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느낌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막연하게 이제 외국은 다 해제했는데 왜 우리만 고집하냐라고 하는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초기에 국민의 일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했던 그때의 시각, 그때의 방법으로 지금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입니다. 만약에 방역당국이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착용 해제를 좀 당초보다 원래 계획보다 좀 무리하게 좀 앞당긴다. 저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찬성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사실 지금 실외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된 것이 지난 9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도 밖에 다니면은 실외에서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무슨 일이냐면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고 안전하다는 실외에서는 쓰고 실내 식당에서는 벗는 지금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를 해도 우리 국민들 알아서 착용할 분은 저는 다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하고 예. 나머지는 최소화해도 국민들을 믿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준호 해설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 마스크 실내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 이건 지금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이 새해부터 이제 이걸 해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촉발이 된 건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전과 충남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 지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재난법이 우선으로 재난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해제 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로드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 마스크 착용 해제를 두고 지금 발이 잘 안 맞는 상황이고 어떤 곳에서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거 실내 의무화하는 거 그 주체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중앙정부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중대본이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이렇게 시도 단위의 행정명령 고시로 내려집니다. 뭐냐면 우리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을 보면은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감염병 예방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고요. 또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지사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는데 그 지금은 누가 하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적인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행정고시 명령을 마스크를 쓰라는 고시를 했으니까 이걸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권한이다. 네. 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거죠. 실제로 착용 명령 고시를 복지부가 아닌 대전 충남도이기 때문에 해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를 제지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난안전법 15조를 보면은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중대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죠. 중대본부장은 해당 대규모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대책본부장 그러니까 지도지사를 지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이나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걸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가 스스로 마스크 해제 같은 이런 것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중수본과 협의하고 중대본과 협의하고 보고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강행한다. 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솔직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은 있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아예 전국 단위로 내리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법에는 또 그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 단위로 전 국민을 상대로 대상으로 명령 내리면은 그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통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단속을 누가 하느냐? 그럼 중앙정부가 하거든요.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후속 조치는 또 아마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잘 설득하고 설득 가능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해야죠.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마스크 착용 가지고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하는 모습 결코 이제 바람직한 게 아닌데 서로 충분하게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 의견들도 또 있을 테니까요. 마스크로 코로나19 상황이 뭐 다시 또 다시 감염이 늘어난다 이렇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시 또 그 얘기를 좀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나눠보죠.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요?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을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고요. 이 개정안이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과되면 법안 공포 6개월 뒤에 시행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민법에 사용되는 만나이, 또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초등등 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등에 적용되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연나이,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는 한국식 세는 나이, 이렇게 3개가 혼재하는데요. 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만 나이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모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제 절차를 보면은 법사위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일하고 모레 국회 본회의 예정이 돼 있는데 정기국회 통과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그러나 국회 상황은 항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쭉 봐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내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은 개정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을 됩니다. 그러면은 공포가 돼야 되는데 개정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그 서명 절차를 거쳐서 법률안이 관보에 게재가 돼야지 이게 공포가 됐다 완료가 되는데 네. 그 공포되는 순간부터 6개월 지나야지 시행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 절차를 거치더라도 12월 중에는 다 공포가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늦어도 6월 말 정도에는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중에는 만 나이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통일될 것 같다.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물론 민법의 계산에 따르면은 만 나이가 원칙입니다. 예, 행정 사법의 원칙이지만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뭐 다른 법에 또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앞으로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지 한꺼번에 만 나이로 모든 부분이 통일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좀 해소가 되니까 좋은 점이 있지만 지금 사실 이 3가지 나이로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또 순간적인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뭐 입학이나 입영 과정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하진 않을까요? 지금 통과된 법이 민법 개정안하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나이로 이렇게 법에 따라서 다른 것이 많이 혼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현행법에는 세금과 의료, 복지 이런 거는 만 나이가 적용이 됐고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은 연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또 벌어졌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18세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시설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 패스는 연나이인 기준인 반면에 백신 전년 연령은 또 만 나이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헷갈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병역법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법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적용이 됐어요. 행정기본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법은 연나이를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바뀌지 않았죠. 그러면 병역법이 바뀌지 않으면은 병역법 그러니까 입대 연령이라든가 이것은 여전히 연나이로 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 나이로 다 계산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병역법 이런 데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은 그대로 따른다. 그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려면은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만 나이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 계산한다는 얘기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탐사 유튜브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인데요. 경찰이 오늘 한동훈 장관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이 된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경기 남양주 소재의 더 탐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고요. 더 탐사 소속 일부 기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탐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 이상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는 더 탐사 측 경찰의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탐사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한동훈 장관이 고소장을 제출하자마자 경찰이 또 압수수색에 나섰다. 얼마나 큰 죄이기에 법원은 한 장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건에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는가. 지난 8월 이후 압수수색 집행된 게 벌써 6번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더 탐사가 그동안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언론 자유를 함부로 훼손하려는 정권의 압수수색에 더 이상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의 훼손이라고 봤는데 해설위원께서는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더 탐사팀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이렇게 취재하겠다고 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 따르면 주거 침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했다는 말이 압수수색 당신도 한번 느껴봐라라고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또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는 자신들이 언론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언론 자유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 집을 주거 침입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솔직히 별로 공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은 보장받아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취재 권리는 가능한 한 제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무제한의 권리는 아닌 거거든요. 또 당연히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기면은 당연히 공권력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받아야 되죠. 만약에 더 탐사가 압수수색을 언론 자유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한동훈 장관 집을 이렇게 주거침입 형태의 취재해놓고 아직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자유라고 말하려면은 취재 방법이 정당해야 되고 네. 취재 목적이 정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고무집행 방해가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징역 5년 이하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주거 침입은 징역 3년입니다. 3년 이하입니다. 네. 오히려 더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버티긴 하지만은 결국은 압수수색에 응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하는 소식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동훈 장관은 더 탐사 그리고 또 더 탐사 측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장관이 지난 2일에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 그리고 더 탐사 취재진 또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에 대해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는데 한 장관은 그래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더 탐사와 김 의원이 공모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와 공모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국회에서 인정한 부분들이죠. 예. 그 질의에서 인정한 부분들인데 협업했다고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죠. 협업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공모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를 해서 협업했다는 것 자체가 면책 특권을 박탈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은 핵심은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박탈되려면은 허위 사실인지를 몰랐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줄 알고도 예를 들어 협업했다라고 하면은 면책 특권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지만은 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겠지만은 허위 사실인지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그 주장을 한다라면은 그건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협업했다고 해서 공모가 성립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면책특권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인지 알고도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인지를 사전에 알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했으면은 발언을 했고 그런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입증을 한다. 또 아니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청이 입증한다. 그렇다면은 김 의원의 면책 특권은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김 의원이 그거를 허위 사실인 줄 사전에 알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이야기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그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 줄 알고 질문했다. 그러면 뭐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별로 겁낼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의겸 의원 측에서는. 예,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